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비가 한겨울에 먼 길을 떠난 까닭. 전라도 작은 고을에 사는 김선비와 박서방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김선비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이 기울어 가난하게 살았고, 박서방은 대장간 아들로 태어나 평민의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0살 무렵이었다. 김선비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넘어져 책보따리를 물에 빠뜨렸을 때 박서방이 달려와 건져주었다. 그때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다. 양반 도령이 평민과 어울린다고? 주변에서 수군댔지만 김선비는 개의치 않았다. 박서방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자 김선비는 몰래 천자문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박서방이 아버지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며 일할 때면 김선비가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장년이 되었다. 김선비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고 처자식을 데리고 초라한 초가에서 살았다. 박서방은 아버지의 대장간을 물려받아 운영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히 일해 어렵지 않게 살았다. 어느 가을 김선비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고 기침이 멎지 않았다. 아내가 약방에 가보았지만 약값이 은자 서냥이나 되었다. 당장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박서방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김선비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김선비 아내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약을 지으시지요. 모아둔 돈인데 선비님께 쓰는 게 마땅합니다. 동천이, 이 돈은 자네가 혼사자금으로 모은 거 아닌가? 김선비가 기침을 하며 말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혼사는 내년에 해도 되지만 선비님 목숨은 지금 당장이 급하지 않소. 걱정 말고 받으십시오. 김선비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약을 지어 먹자 김선비는 보름 만에 기운을 되찾았다. 회복한 후 김선비가 박서방을 찾아갔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는 진정한 친구일세. 박서방은 빙그레 웃었다. 친구 사이에 무슨 은혜 타령이요. 선비님께서 어릴 적 글을 가르쳐 주셨던 것 나는 잊지 않았소. 우리는 서로 돕는 사이 아니겠소. 그 말에 김선비는 박서방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한 사람은 양반이고 다른 사람은 평민이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신분의 벽보다 더 단단했다. 몇 해가 흘렀다.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왔다. 야욕이 가득한 그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어느 날 원님이 장터를 둘러보다가 박서방의 대장간을 보았다. 장터 한가운데 자리한 대장간은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 저 대장간 주인이 누구냐? 박동천이라는 자입니다. 저렇게 장사를 잘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이냐? 원님은 이방을 시켜 박서방의 세금 장부를 조사하게 했다. 하지만 박서방은 평생 정직하게 세금을 냈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 화가 난 원님은 장부를 조작했다. 박서방이 몇 년 전 세금을 덜 냈다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 자를 잡아오너라. 세금을 속인 죄로 가산을 몰수하겠다. 나졸들이 대장간으로 들이닥쳤다. 박서방은 어이가 없었다. 세금을 빠짐없이 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님께서 장부를 확인하셨다. 네가 은자 10냥을 덜 냈다고 하시지 않느냐?
박서방은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소식을 들은 김선비가 달려왔다. 박서방이 관아에 끌려가기 직전이었다. 잠깐만, 이 사람은 억울하오. 김선비가 나졸들 앞을 가로막았다. 저리 비키시오. 남의 일에 나서는 게 아니오. 남이 아니라 내 친구요. 이 사람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세금을 속일 리가 없소. 하지만 나졸들은 김선비를 밀치고 박서방을 끌고 왔다. 김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내에게 말했다. 전주에 가야겠소. 전주요? 무슨 일로요? 가명에 알려야 하오. 원님의 비리를 고발하고 박서방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오. 아내는 깜짝 놀랐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도 잘못될 수 있어요. 김선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 친구요. 친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지 않으면 박서방은 평생 모은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요. 김선비는 그 길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관아의 장부를 조사해야 했다. 밤마다 몰래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밤 관아의 이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김선비는 이방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넌지시 물었다. 요즘 원님께서 세금 장부를 많이 보시나 보? 그러게 말이요. 이번 원님께서는 유독 장부에 관심이 많아서. 술김에 흘린 말이었지만 김선비에게는 중요한 단서였다. 김선비는 며칠을 더 조사한 끝에 원님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찍어서 세금 장부를 조작하고 가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증거를 모은 김선비는 전주에 있는 전라 가명으로 떠났다. 걸어서 가는 길이었기에 사나흘은 좋게 걸릴 터였다. 주머니에는 아내가 싸준 주먹밥 몇 개가 전부였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김선비는 하루에 10리씩 걸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먹밥이 떨어지자 굶으면서도 걸었다. 박서방,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반드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김선비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전주에 도착했을 때 김선비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곧장 가명으로 향했다. 소인은 아무개 고을에서 온 김선비라 하옵니다. 고을 원님의 비리를 관찰사 나리께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관리는 초라한 행색의 김선비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증거가 있는가? 김선비는 품에서 정리해온 문서를 꺼냈다. 원님이 장부를 조작한 정황,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적은 기록,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었다. 관찰사는 이 일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관을 보냈다. 조사관이 고을에 도착하여 장부를 살펴보니 과연 여러 곳이 고쳐진 흔적이 역력했다. 원님을 신문하자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다. 원님은 박서방뿐 아니라 다른 상인 서너 명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님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박서방을 비롯한 억울한 사람들은 모두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았다. 김선비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박서방이 대장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비님. 박서방은 달려와 김선비의 손을 잡았다. 김선비의 손은 여윈데다 동상까지 걸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이런 고생을 하다니.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걸다니 어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김선비는 빙그레 웃었다. 은혜가 아니라 우정일세.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자네도 예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나. 하지만 우리 사이에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후로 김선비와 박서방의 우정은 고을에서 널리 회자되었다. 김선비는 그 후에도 과거에 계속 낙방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박서방도 여전히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며 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늙어서도 변함없는 친구였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기쁠 때 함께 웃었다. 어느 겨울날 흰 수염을 기른 두 노인이 대장간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선비와 박서방이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 김선비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누가 알았겠소. 자네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일세. 저도 그렇소, 선비님.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석이었다. 수상한 신부.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형은 어느덧 장가들 나이가 되었고 동생은 늦둥이라서 형과 나이 차가 많았다. 형은 집안끼리 정한 대로 아내를 맡게 되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딸로 매파는 참한 처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다. 매파의 말대로 그 집 딸은 미모가 빼어나고 참하다고 근동의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선비의 집은 딸로 인해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언제부턴지 딸의 행동이 수상했다. 그렇게 참하던 딸이 저녁만 먹으면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가는 거였다.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엔가 오빠가 동생의 뒤를 밟았는데 동생이 도착한 곳은 밤에는 인적이 뜸한 누각이었다. 동생은 남들의 눈을 피해 으슥한 곳에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마을에서 소문난 놈팡이를 만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오빠는 아연실색했다. 그 놈팡이는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리며 입놀림이 가볍고 행실이 아주 못된 사내였다. 세상 물정 모르던 동생은 그 사내의 꾀임에 빠져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다.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열이 올라 동생의 팔을 낚아채서 질질 끌고 왔다. 그 사실을 안 부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관연한 딸의 행실이 밖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나서서 딸의 행동을 감시하며 낮이고 밤이고 절대로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었다. 그리고 매파를 불러 괜찮은 총각을 물색해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다. 형의 부모들도 매파가 주선한 선비의 딸이 마음에 들었다.婚礼를 앞두고 있던 형은 아내 될 사람이 궁금했다. 어떤 여자일까?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겠지? 한편 어린 동생은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뒷산에 올라가 연을 날리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연줄이 끊어져 그만 연이 저만치 떨어져 어느 집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해는 저물어 땅거미가 뉘엿뉘엿 내려오는데 동생은 연을 찾으러 그 집으로 다가갔다. 담장 앞에 이르자 어둑어둑한 담장 밑에서 남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내는 여자가 시집 간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만날 시간을 여자에게 전달하고 살그머니 찾아온 것이다.
딸은 가족들의 말에 마음을 잡고 그 놈팡이와 헤어지려고 생각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난 시집가. 이제 우리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우리 도망가자. 딸은 그 말을 듣고는 사내에게 사정했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자 사내는 그렇다면 첫날 밤에 숨어 있다가 그 남자를 해칠 수밖에 없어. 여자는 사내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를 잊어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사내는 여자의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남자가 떠나자 여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다. 동생은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 지붕 끝에 매달린 연줄을 당겨서 연을 내려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잠자리에서 그 집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를 떠올렸다. 다음 날 뒷동산에서 연을 날리면서도 저만치 그 집 지붕이 보이자 두 사람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마침내 형이 장가가는 날이었다. 아버지, 형 결혼하는데 저도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후행을 따라서 다녀오거라. 형을 따라간 동생은 깜짝 놀랐다. 지난번 연이 떨어진 바로 그 집이었다. 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동생은 그날 들은 얘기가 온통 머리에 맴돌았다. 그렇게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 신랑 신부 방문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고 마을 안악들이 킥킥 듣다. 마침내 모두 돌아가고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사람 살려요. 아이고 나 죽네. 동생 목소리였다. 첫날 밤을 치르려던 형은 문 밖에서 들리는 동생 목소리를 듣자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냐 우야? 그러자 동생은 한쪽으로 형을 데리고 가서 모든 얘기를 들려주었다. 형은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신부가 불안한 듯 물었다. 아무 일 아니요. 동생이 배탈이 난 모양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신랑이 어둠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문 밖에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누구냐? 나를 해치려고 온 거 다 안다. 신랑이 벌떡 일어나 그림자를 향해 소리치자 수상한 그림자는 담장을 넘어 달아나 버렸다. 내 아우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이런 일을 꾸미다니.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나와 결혼해야 하는 그 심정을 헤아려 여기서 덮어두겠소. 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요. 신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신부 가족은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는 속만 태우고 있었다. 날이 밝자 형과 아우는 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형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붕에 떨어진 연 덕분에 무사히 살아 돌아가게 된 걸 감사할 따름이었다. 집신 삼는 노인과 부잣집 딸. 어느 마을에 집신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집신을 팔아 살다 보니 생활이 나아질 틈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16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를 도와 집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활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살 순 없어요.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집을 나가자 외로움은 더해갔다. 하지만 살기 위해 집신 삼는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지만 아들은 소식이 없었다. 집신 삼는 남자는 어느덧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간 아들에게서 기별이 왔다. 한양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니 한번 다녀가십시오. 노인은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다. 물어 찾아가니 장사 수완이 있었는지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논이라도 사서 집신 삼는 일 그만두고 이제 편하게 사시도록 하세요. 고맙구나. 그렇게 하마. 노인은 아들이 준 돈을 받아들고 이제 논마지기라도 사서 편하게 살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이 없다 보니 가져갈 일이 걱정이었다. 생각 끝에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달아매고 몇 날 며칠 귀향길에 올랐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손목에 묶인 돈을 한 번도 푼 적이 없었다. 날도 덥고 목이 마르던 차에 우물가에 이르자 집신 삼는 노인은 손목에 묶인 돈을 끌러보았다. 물도 마시고 잠시 쉬고 난 노인은 다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왠지 허전한 생각이 들어 손목을 보니 묶인 돈이 없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돈을 잃어버리다니. 노인은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다.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좀 전 우물가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이런 돈을 우물가에 놓고 오다니. 노인은 불이 나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물가에 있어야 할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집신 삼는 노인은 물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 이보시오. 왜 그러시오? 돌아보니 옷을 잘 차려입은 부자 영감이 서 있었다. 한양에서 아들이 준 돈을 그만 이 우물가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시오. 논을 살 돈인데 이제 틀렸구만요. 집신 삼는 노인은 집신을 삼아 생활하고 있는데 한양에 사는 아들이 돈을 준 얘기를 했다. 부자 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돈을 꺼냈다. 그런 기막힌 돈을 잃어버리면 되겠소? 자, 이거 받으시오. 집신 삼는 노인은 그게 자기 돈인지 아닌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 돈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다. 사정이 하도 딱해서 부자 영감이 도와준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 귀향길에 오른 노인이 길을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이 불어 물살이 거세진 냇가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런, 이를 어째? 노인이 보니 어떤 여자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냇가를 건너다가 빠진 모양이었다. 모두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선뜻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집신 삼는 노인이 생각했다. 그래, 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지. 노인이 손목에 묶인 돈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저 사람을 구해주면 이 돈을 다 내놓겠소.
그러자 덩치 큰 한 남자가 나서더니 물로 뛰어들어 여자를 구해냈다. 자, 받으시오. 집신 삼는 노인은 손목에 묶인 돈을 끌러 그 남자에게 주었다. 잠시 후 물에 빠졌던 여자가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한마디씩 했다. 이보시오 낭자, 다행이요. 저 노인 아니었으면 당신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요. 저 노인이 자기 돈을 다 내놓고 낭자를 살린 거요. 여자는 수줍어하며 노인에게 와서 넙죽 절을 했다. 아니요, 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요. 전 이 마을 아무개댁 딸입니다. 냇가를 건널 수 없으니 다른 곳에 머물지 마시고 부디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길이 뚫린 다음 가시지요. 아가씨가 간곡히 청하자 노인은 아가씨를 따라 나섰다. 그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집 앞에 이르자 아가씨가 노인을 안내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아니, 당신은? 그는 물가에서 돈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버님, 이분 아니었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딸은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부자 영감은 자기가 준 돈이 결국 자기 딸을 살리는 데 쓰인 걸 알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집신 삼는 노인에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편히 묵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렇게 두세 달이 흘러갔다. 그 집 딸은 자기 생명의 은인을 정성껏 모셨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은 노인의 장성한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아들을 본 부자 영감은 껄껄 웃으며 집신 삼는 노인에게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돈 맺읍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집안을 일으킬 생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아들은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다가 부잣집 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려 입이 귀에 걸렸다. 딸도 총각을 보고는 부끄러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부자 영감은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돈을 사돈에게 건넸다. 아들도 한양에서 하던 일을 접고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와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샀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셨다. 천성이 부지런한 아들은 해마다 땅을 샀다. 얼마 후에는 그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며느리는 지극히 시아버지를 모셨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 사랑도 대단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